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5회 1강으로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 확인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한두 문제는 맞히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문제 푸실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잘못 대답한 사람은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표에 관련된 문제네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있죠. 재무 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 하며, 부채는 미래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가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은 순자산입니다. 자산과 순자산은 다르죠.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 자본이 되고요.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며, 비용 많이 나오죠.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 있죠. 첫 번째,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 두 번째, 총액 표시의 원칙. 세 번째, 1년 및 정상적인 영업 주기 기준이며 유동성 배열의 원칙.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 미결산 항목 표시의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이네요.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총액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는 총액으로 표시한단 말이죠. 줄 거 얼마, 받을 거 얼마, 이렇게 다 적어야지 퉁쳐서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줄 거 200만원, 받을 거 200만원 하면 퉁치고 둘 다 안 적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적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표시하지 않고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네요. 자산,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부채인 경우는 빨리 갚아 주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적는 것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있는데요. 유동, 단기의 개념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단기 또는 유동의 개념이고요. 비유동, 장기의 개념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면 비유동, 장기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산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기산일이란 계산이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우리 유동, 비유동을 따질 때는 1년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1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는, 즉 내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게 되면 유동의 개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년이라기보다는 유동, 비유동을 따질 때는 결산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년, 월, 일이 나오면 2020년 8월이다. 월은 커는 의미가 없죠. 2021년 8월이다. 이러면 월은 커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1년 올해죠. 올해면 다 유동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1년인데요. 2022년입니다. 11월 달이다. 이것도 유동의 개념입니다. 왜? 2021년 12월 31일부터 1년이 되겠죠. 12월 31일부터 1년이면 2022년까지는 다 유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년보다는 앞에 결산일로부터 1년, 즉 올해 2021년 12월 31일이 시작일이고 그때부터 1년 안쪽은 다 유동이며 2023년부터가 비유동이 되겠죠. 그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였죠. 예, 한번 볼게요. 희영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맞죠?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죠. 차변에 있는 금액 합계와 대변에 있는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죠. 예, 희영이 똑똑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번 선남이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선남이도 맞네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그러니까 1년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말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네, 판매되더라도 종료기간 종료일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비유동이 아니죠.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예가 틀렸네요. 철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의 원칙이죠.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다예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회계기간 말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는 우리 FAT 1급에서는 주로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말하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는 결산 후의 보고서이다. 자, 우리가 결산을 마치고 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 후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자, 재무제표의 구성 한번 볼게요. 5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추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주석이 되겠죠. 주석, 자본, 변동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하면 5개를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의 각 사항을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하여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면 재무상태표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회사 이름, 회사명, 그리고 재무상태표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손익계산서였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통화, 원화 표시, 달러 표시, 금액 단위, 천원 단위, 백만 단위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산표죠. 시산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의 작성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산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재무제표 5가지 공부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말고 주변에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5가지 작성하기 전 분계와 전기, 전기란 말은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합니다.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표를 말합니다. 즉,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 오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다른 것만 찾아낸단 말입니다. 무엇이 시산표가 찾을 수 없는 오류입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차변과 대변 돈이 같으면 못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오류. 당연히 돈이 같으니까 못 찾습니다. 차변과 대변 같은 금액으로 잘못 입력한 오류. 금액이 틀렸는데 둘 다 똑같이 잘못 입력했다는 의미죠. 찾을 수 없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자리를 바꾸어 입력한 오류, 참 많은 오류죠. 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결산 후의 보고서 재무제표 5가지가 아닌 것을 찾아내네요. 주석 맞죠? 시산표는 아닙니다.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결산 시에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손익 거래가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말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입니다. 이거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즉, 당기 순이익의 변화는 기말 자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분계를 했을 때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말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러면 결산에 나오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비용이 발생되었죠. 1번은 영향을 주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식하다. 자,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중단금으로 분계가 되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중단금 이거 있죠.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입니다.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가산하네요. 매출 원가가 가산이 되죠. 매출 원가가 상승하네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죠. 죄송합니다. 매출 원가가 비용으로 대체가 되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에 가산되는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가 되고 매출 원가가 증가되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증가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네요. 1번, 2번 다 맞는 거고요. 3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를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네요. 자, 차변도 대변도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줬단 말이죠. 결산 문제죠. 이자 비용 그리고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되었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됩니다.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도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손익 거래죠. 그러니까 분개를 했을 때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기말 자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아울러서 2번 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 FAT 1급에서는 2번 보기의 내용이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이것도 같이 익혀주시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래쪽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100원 주고 산 것을 150원에 팔았습니다. 50원 남았잖아요. 그게 50원 남은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150원 받았잖아요. 그게 매출액이 되며 100원 주고 샀죠.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자,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월 1일 날 물건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올해 총 구입한 게 600개예요. 1월 1일 날 100개. 올해 구입한 것이 600개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300개가 남았어요. 몇 개 팔았나요? 1월 1일 날 100개 있었고 내가 올해 총 산 게 600개. 그런데 12월 31일 날 몇 개가 남았다? 300개가 남았습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그러면 400개를 팔았죠. 자, 바로 이거예요. 1월 1일 날 가지고 있던 거 100개. 그게 기초상품 재고액. 올해 몇 개 샀다 그랬습니까? 600개.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이 600개. 기말 상품 재고액 300개 남았다 그랬죠. 300개. 그러니까 600개에서 100개 더하면 700개. 에서 300개를 뺐더니 400개가 되죠. 이게 매출원가 공식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서 공식을 외우시면 공식이 의외로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총이익이 150만원이네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색깔로 제가 구분해 두었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단기 매출액이네요. 800만원. 800만원 초록색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매출 원가는 얼마? 65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항을 시키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650만 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매출 원가가 650만 원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 이거는 X입니다. 단기 순매입액이 500만 원 그대로 적었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50만 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네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650만 원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넘어가면 되겠죠. 50만 원. 그리고 단기 순매입액 50만 원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얼마? 500만 원을 빼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은 20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번입니다. 5번도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의외로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손익 계산서에 표시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전기말 이 자료들이 있네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적어 두었어요. 대손 상각비 계산인데요. 첫 번째, 전기말 대손 충당금이 4만원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기말 대손 충당금 4만원이 단기 올해로 2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1월 1일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다? 4만원이 있네요. 두 번째, 단기 중 6만원의 매출 채권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네요. 자,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죠. 그러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6만원 떼였죠. 그러면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남았나요? 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단기 말 매출 채권 150만원인데요. 주한공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추정한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5%라 그랬죠. 150만원에 5%하면 7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대손 충당금은 빵원이죠. 없죠. 그러니까 이 7만 5천원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7만 5천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5천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잘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대손 상각비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올해 대손 상각비를 물어보았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얼마? 이때 대손 상각비 2만원과 그리고 기말에 설정하는 7만 5천원 합쳐서 9만 5천원의 대손 상각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FAT 1급 시험은 대손 추정액을 묻는 문제보다는, 즉 7만 5천원을 구해내는 이 문제보다는 이론시험에 기중에 대손 상각비 총액을 묻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오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만 5천원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기중에 대손 상각비 이거죠. 이거와 이거 합쳐서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된다, 이런 말입니다. 7만 5천원을 하셔서는 안된다. 지금은 얼마가 된다? 9만 5천원. 많은 학생들이 7만 5천원을 해서 틀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손 상각비 7만 5천원이네. 그래서 답을 2번 이렇게 실수를 하십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기중에 발생한 대손 상각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2만원과 이때 7만 5천원 합쳐서 9만 5천원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 처분 시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 잘 아셔야 되겠네요. 자, 이 내용도 제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자, 정액법으로 해라 그랬고요. 월할 삼각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연, 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월 1일이죠. 우리가 구하는 감가상각비는 1년치입니다. 지금은 7월 1일 날 2020년 7월 1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얼마? 그게 되겠죠. 1년치니까 절반만 구해야 됩니다. 그 점 잘 아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몇 년도에 처분했나요? 2021년 6월 30일이죠. 그러면 1년치네요. 요때부터 이때까지가 1년 그대로 하면 되네요. 지금은 우연히 그대로 맞았지만 만약에 이게 2021년 12월 31일이라든지 2021년 10월 31일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점 잘 아셔야 됩니다. 월할 삼각 한 달 한 달 삼각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정액법입니다.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취득원가 100만원이었죠. 100만원. 잔존가액 얼마? 10만원. 내용연수 3년 하면은 1년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 됩니다. 월할 삼각해라 그랬습니다. 월할 삼각. 한 달에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0만원 곱하기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는 25,000원이네요. 자, 2021년 6월 30일 위 건물을 이만큼에 팔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총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이죠. 1년이니까 30만원이 됩니다. 1년치가 됐죠. 자, 그러면 처분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형자산 처분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합니다. 1번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1번 자 1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어요. 차변 끝에 적었습니다. 30만원.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어 장부가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뺐더니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장부가액은 70만원. 4번 받는 돈에서 이 돈을 빼요. 받는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120만원을 받았어요. 120만원에서 장부금액인 70만원을 뺐더니 플러스 50만원이죠. 플러스 50만원이면 플러스란 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마이너스란 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금액은 얼마였나요? 50만원. 따라서 이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입니다. FAT 1급 시험 FAT 1급뿐만 아니라 AT 시험의 모든 시험은 감가상각비 계산의 경우 월할 삼각이 많이 출제되므로 꼭 문제 연, 월, 일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공부하시고 AT 시험을 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연 삼각이 많죠. 하지만 AT 시험은 실무형 시험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월할 삼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시험이 좀 더 실전적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나요? 50만원인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번입니다.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것들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800번대죠.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자, 운반비가 나오면 살포, 팔가죠.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습니다. 자, 1번은 상품 매입 시 운반비, 살 때 운반비니까 포함이 안 되죠. 상품 매출 시 운반비 맞죠? 팔 때는 따로. 이것은 800번대입니다. 그렇죠.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포함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자, 이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 900번대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의 정답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제가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외화 환산 손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업 외 비용으로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아진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주항공의 5월 매입과 매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 선출법이네요. 선입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5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남아있는 거네요. 자, 이 자료가 되겠네요. 자, 제가 아래쪽에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구입 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들은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5월 1일 날 금액은 50만원인데요. 300개입니다. 그러면 단가는 얼마인가요? 나누기 하면 개당 500원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 500원짜리가 300개 있었고요. 자, 5월 15일 날 매출이 일어났네요. 200개.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를 200개를 꺼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500원짜리가 300개 중에서 200개 꺼내줬으니까 500원짜리가 100개 남았겠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 5월 28일이네요. 54,000원치 샀는데요.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어떤 거? 540원짜리를.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위에 있던 500원짜리 100개와 540원짜리 100개가 남아있죠. 그런데 5월 30일 날 50개를 팔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서 꺼내줘야 될까요? 이거에서 꺼내줘야 되겠죠. 왜? 500원짜리가 먼저였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500원짜리 50개와 540원짜리 100개가 남았죠. 따라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500원짜리 곱하기 50개, 540원 곱하기 100개 하면 7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다음 주항공의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수정전 잔액 계산표네요. 소모품 자산이죠. 소모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이 되겠죠. 차변에 30만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30만원, 소모품을 30만원치 구입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간 말 소모품 미사용액은 12만원이다. 자, 이 내용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모품의 결산 정리가 되겠는데요. 소모품과 소모품 B의 결산 정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오며 실무 문제, 결산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이 자산임을 알 수 있죠. 30만원 중 12만원이 남아 결산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입 시에는 소모품 30만원, 현금 30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산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 상세 거래 내용입니다.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 12만원이 남아
18만원이 자산이 줄어든 부분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와 구입 시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산으로 했을 때는 사용액만큼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대변이 소모품이 되며 이 금액은 줄어든 돈이 되겠죠. 지금은 3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12만원이 남았단 말은 18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대변이 소모품이 되며 이 금액은 줄어든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변은 항상 소모품비, 물론 돈도 18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자, 소모품은 구입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없어진 만큼, 즉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인다.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드니까 소모품이 대변. 그리고 이 금액은 줄어든 금액입니다. 3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12만원이 남았단 말은 18만원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18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구입 시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남아있는 만큼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물론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구입 시 소모품비로 했었더라면 남은 만큼 남은 만큼이 12만원이 되죠. 12만원만큼 자산을 늘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차변이 소모품이 되며 왜 자산이 증가되려면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이 금액은 남은 돈이 되겠죠. 1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소모품이 나오면 자산으로 처리했느냐 또는 구입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는가에 따라서 결산 처리가 달라지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TAT에도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며 그 금액도 18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결산 조정 전 이렇게 돼 있네요. 조정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인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FAT 시험은 결산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죠.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결산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결산 후 자산은 더하고 가산하고 부채는 빼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결산 조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0만원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비계상분 12만원. 자,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자 수익에 대한 말이죠. 그런데 이자 수익이 120만원 있었는데 미계상분이잖아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즉 이자가 받을 게 있는데 120만원이 장부에 기록 누락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입니다. 지금은 이자 수익 120만원. 크게 문제 없고요. 못 받은 수익이죠. 못이니까 미, 받는 거니까 수, 미수 수익이 됩니다. 120만원. 물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120만원. 임대료는 받는 거죠.
선수분 300만원. 이거 임대료 내년치 300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네요. 임차료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임대 무엇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00만원이 있네요. 먼저 받았단 말이죠. 따라서 먼저 받은 수익, 선수 수익 300만원이 되고 임대료가 되겠죠. 따라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기가 되겠죠. 참고로 제가 이거 이런 문제를 풀면서는 간단하게 결산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사실 결산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오니 꼭 좀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산 조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0만원 플러스 자산이 있었죠. 자산 미수수익 120만원 빼기 선수 수익이 있었죠. 부채는 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빼면은 전체 금액은 82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이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부가세법이라 그러죠. 그것도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이 아주 많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합니다. 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인 사업장은 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3번부터 5번까지는 2021년에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신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탁 맡아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 있죠. 대신 관리해 주는 거. 신탁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네요. 첫 번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당연히 이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면세 사업자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맞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아예 부가세 자체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간이 과세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고, 왜? 사업자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역시 사업자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과세 대상 부가세가 부과되는 재화 물건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잠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은 부가세가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란 말은 팔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담보로 제공하는 거, 두 번째 사업의 포괄양도. 그러니까 포괄양도란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 A라는 사업장을 B라는 사람에게 사업장 전체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사업장을 사서 자기가 계속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A로부터 구입했던 이 재화들은 팔게 되고 다시 부가세를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팔린 거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상품권의 공급, 역시 이것도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물건과 직접 바꾸어 갈 때 그때 팔린 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답의 임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교환 처리죠.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종자산, 서로 다른 자산의 교환입니다. 이종자산, 다른 자산 교환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내가 제공한 동장이공, 동종자산일 때는 내가 내 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일 때는 내 거의 공정가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받는 물건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받는 거의 가치는 필요가 없고 내 거로 모든 것을 따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종자산은 교환의 경우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받은 것으로 치며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인식해 줘야 됩니다. 왜?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함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다. 즉 팔린 거로 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주 상공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주 명성이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한번 볼까요? 교환을 했는데 내 거 건물 주고 명성이 거 기계장치를 받았죠. 서로 다른 자산이죠. 이종 자산의 교환입니다. 자, 상공, 내 거 건물,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의 공정가치가 있습니다. 명성의 기계장치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똑같아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받은 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취득한 팔려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건물 500만원,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디에 차변 끝에 적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기계장치를 받았잖아요. 기계장치를 받았는데 무엇 기계장치? 요거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돈이 무엇이냐? 내 거의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는 얼마? 150만원짜리죠. 명성이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따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가 준 것은 500만원짜리 줬는데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물건은 얼마? 1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손해봤죠. 얼마? 150만원 손해봤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란 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경우 저작권을 넘겨주고 기계장치를 인도받았죠. 이종자산이잖아요.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즉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1번 보기는 사실 어려운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매매 계약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 주식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라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요 앞에 나왔었죠. 이것도 안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이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세율과 면세요. 자, 목적입니다. 영세율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겁니다. 자, 역진성 중요한 말이죠. 역진성이란 수입이 작은 사람이 세 부담률이 더 높은 것을 역진성이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이 많은 사람, 조세의 원칙입니다. 조세의 원칙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작게 버는 사람은 작게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역진성이란 말은 수입이 작은 사람이 세 부담률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것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역진성 자체는 안 좋은 말인데 그것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예, 좋은 말로 바뀌었죠. 면세 정도,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자,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자, 영세든 면세든 팔고 부가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영세도 팔 때 부가세 안 받고 면세도 팔면서 부가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아요. 구입할 때 달라집니다. 자, 영세인 경우는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했겠죠. 이것들 환급을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영세가 되고요. 그리고 면세는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면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왜? 매출세 안 받고 사면서 냈던 매입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팔면서는 부가세 징수하지 않고 구입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불완전 면세다. 그래서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기준은 무엇으로 따진다?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했던 거 매입세 공제해주면 영세가 되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불완전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이행 의무를 가지지만 면세는 부가세법에서 이행 의무가 불필요하다. 다만 협력 의무, 협조 의무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익혀주시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찾는 것은 영세율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부분 면세 제도에 해당해. 아니죠. 부분 면세 제도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틀렸습니다.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수출하는 사업자, 예, 맞습니다. 이게 한해서가 틀렸죠. 외국 항행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세율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위도 틀렸습니다.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그렇죠. 영세율의 면세와 영세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는 구입하면서 납부했던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 인거리가 맞았네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틀렸죠.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에 세금 과세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영세가 따로 있었죠.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아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까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맞네요. 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있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자, 먼저 포함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 여기서 장려금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좀 잘했다고 장려금 주는 거 있죠. 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장려품이 있죠. 물건은 뭐 팔린 거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 대손금 있죠. 돈 떼인 거. 이것도 일단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하고 나중에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과 연체 이자는 다릅니다. 연체 이자는 우리가 돈을 조금 늦게 받았다 또는 내었다 함으로써 조금 더 내는 것이 연체 이자고요.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우리가 60개월 할부하게 되면 이자가 있죠. 그 이자는 물건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들, 애누리액, 당연히 내가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100만원어치 팔았는데 1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9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납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 팔았다가 깎아준 거 있죠? 약속에 의해서 할인해준 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주 공급이 되겠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란 말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면 팔았다 치고 부가세는 납부해라. 이것이 간주 공급이 됩니다. 간주 공급의 특징은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되죠. 팔았다 치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별이죠. 우리가 개인한테 팔면서 아무것도 적격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않으면 건별로 하죠. 그러하듯이 매출 건별로 하고요. 시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그리고 배업 시 잔존 재화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사업상 증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어디에 거래처에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줘라. 대신에 팔았다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간주 공급이 된다. 그리고 예외. 자, 이것들은 팔린 거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거?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것. 앞에서도 보기로 나왔죠. 견본품으로 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경우도 팔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 물품 기부,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민 구호란 말은 우리가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설명이 길었네요. 자, 지금은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그러네요. 판매 장려용 정정품.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과세 판매 정정품이죠.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장려금이라 했는데요. 장려돈은 아니고 품이 되겠죠. 물건은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 과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4일은 팔린 거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며 시가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2월 11일 가방 수출액, 이것도 역시 과세 표준에 해당됩니다. 물론 2월 11일의 부가세는 0이 되겠죠. 수출이니까 0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납부할 부가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물어본 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300 플러스 600 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네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 내용 사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TET 2급 이런 시험에 다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간주공급,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FAT 1급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TET 2급이나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하다 보면 이래 별의 개수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 별의 개수는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입니다. 별 5개짜리는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최고가 5개요. 1개부터 5개까지가 있습니다. 15번 사업자가 부담한 다음의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3개는 불공이고 1개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불공 사유만 잘 아시면 되겠네요. 자, 불공제 사유입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이것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죠. 그리고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 불공입니다.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8인승 이하까지는 승용차로 보겠단 말입니다. 9인승 이상부터가 승합차.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되고 이 밑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네 번째로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 그리고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단 매입세 공제받은 물품의 하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물론 7번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줘요. 그런데 다만 20일까지는 해줍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해줍니다. 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나온 날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해줍니다. 8번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세. 자, 이것도 2021년에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4,800만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요거는 약간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불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거래, 즉 불공인데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등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FAT 1급에서는 실무가 딱 나뉘어져서 출제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TAT 2급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보고 본인이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네 판단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승용차에 관련된 겁니다.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와 비업무용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업무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승용차로 나뉘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여부를 나눕니다. 자, 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 공제 대상으로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용 승용차란 말은 이 차를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종이 택시업은 그 택시업에서 그 택시는 영업용 승용차가 되고요. 그리고 렌트카업도 보십시오. 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렌트카업에서 승용차는 그것이 영업용 승용차가 돼요. 이런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는 특수한 형태가 되겠죠. 대부분은 비영업용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대부분 실기 문제에서는 영업용이 아니라 다 비영업용이 되겠죠. 택시업이 아니니까 부가세 매입 대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해당 차량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이론에서는 가끔 영업용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이게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필요하신 분은 이런 자료들 있죠. 위에 보시면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 불공이 세계
그리고 매입세 공제되는 거 하나 있다 찾아라. 자,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불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와 관련 매입세, 접대비죠. 여기에 해당되네요. 불공입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지만 화물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예,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면세 재화인 도서를 제작할 목적으로 구입한 종이와 관련된 매입세.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죠.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4번도 불공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며 이 문제는 이론으로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불공 사유를 반드시 아셔야지만 실무도 가능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45회 기출문제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